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30리쯤 떨어진 곳, 청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봄이면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만발하여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 하나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었던 이 집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의 종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정한 풍파와 거듭된 흉년, 그리고 주인의 병환으로 인해 옛 위용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렸지요. 넓던 사랑채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아름답던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으며 연못에는 썩은 잎사귀들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50을 간 넘긴 호랍이 김참판과 그의 외동딸 월화만이 남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하며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지만 아내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그 사이 몸은 날로 쇠약해져 이제는 하루도 기침과 열병을 떨쳐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월화야, 아비가 이 모양이니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겠느냐. 차라리 내가.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18 꽃다운 나이의 월화는 어머니를 빼닮은 미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이마에 버드릿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과 백옥 같은 피부를 지녔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지요. 집안이 어려워진 뒤로는 하인들도 모두 떠나가서 빨래부터 바느질, 밥짓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도 늘 아버지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쪽진 머리에는 한때 어머니가 끼던 금비녀 대신 스스로 깎아 만든 나무 비녀를 꽂았지만 그 소박한 차림새가 오히려 그녀의 고운 인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비단 치마 대신 무명 치마를 입었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기품만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월화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걱정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은 날로 깊어만 가는데 약값은 고사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밤이면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며 목 놓아 울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단풍이 곱게 물든 마을의 낯선 산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피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진 것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였지만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걸친 누더기는 기워입고 또 기워입어 원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었고 떼국물이 줄줄 흘러내려 고약한 냄새를 풍겼지요. 헝클어진 머리칼은 까치집이 따로 없었고 맨발의 발등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강산. 25의 나이였으나 온갖 풍상을 겪은 듯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동자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중의 옥샘 같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그런 눈이었지요. 강산은 마을 어귀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기만 할 뿐 아무에게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떤 깊은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쯧쯧쯧. 저 젊은 놈은 어쩌다가 저리 되었을꼬. 멀쩡하게 생겨서는 팔다리도 성한데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빈둥거리고 다니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냄새도 진동이고
허이, 썩 물러가거라. 우리 마을에 재수 없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런 게 우리 마을에 눌러앉으면 큰일이야. 혹시 도둑놈은 아닐까?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쳐갈지 몰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모질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강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깊은 체념과 슬픔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화였지요.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강산의 그늘진 얼굴과 맑게 빛나는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저분은 왜 저리 슬픈 눈을 하고 계실까? 분명 어떤 깊은 사연이 있으실 것만 같아. 월화의 순수한 마음은 강산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뎌내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고결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월화는 강산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산은 마을의 완전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했고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쫓아냈지요. 배고픔에 지쳐 어느 집 처마 미대라도 기댈라 치면 어김없이 빗자루와 고함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내 집 처마에 기대지 마라.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당장 꺼져. 밤에 도적질이라도 하려는 게 아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강사는 이런 모질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때때로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월화의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분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저리 모질게 구시나. 분명 굶주리고 계실 텐데. 며칠을 굶었을지 모를 강산의 모습을 본 월화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양반집 교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체면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측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월화는 결국 마음을 굳히고 움직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짙었던 그날, 월화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솥에 남은 고구마 몇 개를 품에 숨겨 넣었지요.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강산이 머무는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주무고 계신가요? 어둠 속에서 강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월화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양반집 아씨가 왜 이런 한밤중에 이곳까지. 아씨께서 이런 곳에 어찌.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좀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강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만 받아오던 그에게 이런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아씨, 어찌 나 같은 거지에게 이런 은혜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횃불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순찰을 돌던 마을 장정들이었습니다. 월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월화 아씨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 이 밤중에 어인일로. 저 더러운 거지 놈과 함께 계신 겁니까? 아씨, 이건 안 됩니다. 아씨, 저런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시면 병이라도 옮습니다. 게다가 양반집 아씨가 이런 일을 하시면 온 마을의 입에 오르내릴 텐데 어서 이리 오십시오. 이 소동을 듣고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월화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지요. 세상에, 세상에. 양반집 규수가 거지와 말을 섞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판댁에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병환 중이신데 이런 충격까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월화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월화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월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강산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헛간 뒤쪽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낡은 우산을 몰래 두고 가기도 했지요. 때로는 어머니의 유품인 솜옷을 꺼내어 쌀쌀한 밤을 견디라고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강사는 월화가 베푸는 이 은혜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따스한 마음이 그의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지요. 그는 늘 멀리서 월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씨,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언젠가 반드시 갚을 날이 올 것이오. 그해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김참판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집안을 메웠고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숨소리는 갈수록 가팔라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월화야, 아비가 이제 정말.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낫게 해드릴 거예요.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판님의 병세가 이미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인삼과 녹용 그리고 천산 설연화 같은 귀한 약재를 써야만 가망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약값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약값은 걱정 마세요. 얼마나 들든 구해오겠습니다. 최소한 은자 100냥은 들어갈 것입니다. 월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지금의 집안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큰돈이었지요. 집에는 당장 끼니를 잇기 위한 쌀 한 톨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팔만한 것이 있나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뒤로 값나가는 것들은 모두 내다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월화는 속수무책으로 아버지의 야위어가는 모습만 지켜보며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아버님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어찌 들었는지 강산이 읍내에서 가장 큰 약초상인 회춘당을 찾아갔습니다. 회춘당은 한양의 궁중에까지 약재를 납품하는 유명한 상점이었지만 그만큼 주인의 눈도 높아서 아무나 상대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뭐야? 구걸하러 온 거냐? 여긴 내 놈 같은 거지가 올 곳이 아니다. 냄새가 진동하니 썩 나가거라. 구걸이 아니오. 월화, 아씨 댁아버님께 드릴 약재를 지으러 왔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급 인삼과 녹용, 천산 설연화까지 부탁하오. 뭐? 하하. 니친 소리를 하는구나. 내 놈이 그 비싼 약값을 치를 수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약재들을 합치면 은자 100냥은 좋게 들어갈 텐데. 강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짠 손수건이었지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 구겨지고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재질이 고급스러움과 한쪽 구석에 수놓아진 자그마한 난초 문양은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난초 문양은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것으로 궁중의 수방에서나 볼 수 있는 솜씨였지요. 이것을 맡길 테니
약재값은 한양 안동 김씨 문중에 청구하시면 될 것이오. 이 손수건을 보시면 틀림없이 아실 것이오. 허, 무슨 거지가 주워온 헝겊 조각 하나 가지고 와서 안동 김씨를 들먹여? 당장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꺼지지 못할까? 약초상이 손수건을 쳐내려 하자 강산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약초상의 팔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지요. 주인장, 제발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나를 믿어주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오. 놓아라. 더러운 놈아. 내 팔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빌겠소.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 목을 내놓을 것이고 사실이라면 추후에 몇 배로 보상하겠소. 강산이 갑자기 무릎을 꿇자 약초상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강산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비록 행색은 남루했으나 말씨의 묻어나는 기품과 절박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 비단 손수건. 자세히 보니 보통 물건은 아니었지요. 이상하다. 저 손수건의 질감이며 이 정교한 수놓음, 그리고 저 사내의 말투. 설마. 약초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결국 그는 반신반의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한번 믿어보겠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강산이 구해온 약 덕분에 김참판은 잠시 차도를 보였습니다. 기침이 조금 잦아들고 열도 내려가는 듯했지요. 월화는 기뻐하며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좋은 약재를 쓰자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집안의 근본적인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해 봄, 연이은 흉년으로 쌀값이 치솟았고 집안에는 정말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읍내에서 돈 많은 늙은 중인 상인 하나가 월화에게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윤상. 나이는 50이 넘었고 본처를 여인 지 얼마 안 된 호색한으로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젊은 기생들을 끼고 살며 호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야기들이 오가곤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듣기로는 병환이 깊으시다고 하던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만한 약재를 계속 쓰시려면 돈이 만만치 않을 터. 저에게 대개 따님을 주신다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호의호식하게 해드리지요. 하하하. 박윤상은 월화의 아름다움에 눈독을 들인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마침내 혼담을 꺼낸 것이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탁자에 던지며 으스댔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뿐이고요. 혼례만 올리면 당장 은자 1000냥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내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내 귀한 딸을 자네 같은 장사치에게 팔아 넘길 수는 없네. 에이, 참판님도 너무 고집스럽게 구시는군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 대접을 받는 세상인데 최면이 밥 먹여줍니까? 양반의 자존심으로 혼담을 거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윤상이 돌아간 뒤 김참판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분노와 걱정으로 인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집에는 정말로 쌀 한 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화야,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런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월화는 꺼져가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지요.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체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님을 살리려면. 며칠을 고민하던 월화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고 편지를 써내려갔지요. 박윤상 어른께 지난번 혼담 받아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월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화가 죽음과도 같은 심정으로 박윤상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얀 치마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 같았지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화의 앞을 한 사내가 막아섰습니다. 바로 강산이었지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처연하고 슬픈 눈으로 월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아씨,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강사님, 어찌 이곳에. 월화는 강산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억지 혼인을 하게 된 사연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집안의 궁핍함, 그리고 자신이 내린 가슴 아픈 결정까지. 저는 이제 아버님을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비록 그분이 나이 많고 성품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듣는 강산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하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 억지 혼인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정혼인을 해야 한다면, 그게 가난 때문이라면, 나와 혼인하시오. 월화는 깜짝 놀라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지요. 비록 거지 행색이었지만 그 순간 강산의 모습은 그 어떤 귀공자보다도 고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도 전 지금 당장 약값이 필요한 거려.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반드시 갚겠소. 그 호색한에게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그때였습니다. 마침 월화를 마중 나온 박윤상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기름진 얼굴에 음탕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오, 신부가 벌써 오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박윤상이 강산을 보자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네 이놈. 더러운 거지. 놈이 감히 어디서 신성한 혼사끼를 막고 회방을 놓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서 혼을 내주어라. 하인들이 강산에게 달려들자 강산이 갑자기 하늘이 떠나갈 듯 크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숨겨왔던 위엄과 권위가 실려 있었지요. 멈춰라. 나는 안동 김씨 명문가의 차남 김강산이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박윤상과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곧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아이고 배야. 이 친놈이로구나. 거지가 오래 군더니 헛것이 보이나. 내 놈이 안동 김씨면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겠다. 하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바로 회춘당의 약초상이었지요. 그는 손에 강산이 맡겼던 그 비단 손수건을 소중히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뭐야? 약장수 영감이 왜 여기서 난리야? 이분이 진짜 김진사댁 도련님이십니다.
제가 한양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약초상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손수건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수건을 보십시오. 이것은 안동 김씨 문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입니다. 한양의 김씨 종가에서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문중의 직계 후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박윤상의 오만한 웃음소리도 하인들의 비웃음도 모두 사라졌지요. 사람들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박윤상의 오만한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씨 종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차남 도련님이 세상 공부를 위해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도련님의 이름이 바로 강산. 강산은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자세와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숨겨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렇소. 나는 안동 김씨 문중의 김강산이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세상의 쓴맛과 사람들의 참된 인심을 배우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유랑하던 중이었소. 그럴 리가. 이게 무슨... 그대가 바로 월화 아씨에게 강제 혼인을 강요한 그 장사치로군. 나이 50이 넘어서 어린 주수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오. 박윤상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가였고 그들과 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도련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이곳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월화 아씨나 그 가문에 접근하지 말 것이오. 예. 당장 물러가겠습니다. 박윤상과 하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진 뒤 강산은 월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지요. 아씨, 늦었지만 이제야 당신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소. 강사님, 아니, 도련님, 그러면 그동안 아씨께서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추위에 떠는 이에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저는 이미 아씨의 아름다운 마음에 반해버렸소. 신분을 속인 것은 죄송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했소. 그 후의 이야기는 길게 할 것도 없었습니다. 강산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 문중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지요. 먼저 한양에서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급히 파견되어 김참판을 치료했습니다. 궁중에서만 쓰는 귀한 약재들이 물쓰듯 투입되었고 덕분에 김참판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강산 도련님,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아씨의 은혜를 갚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쓰러져 가던 월화의 집안도 하루아침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씨 문중에서 보낸 하인들이 집을 말끔히 수리했고 정원도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졌지요. 연못에는 다시 맑은 물이 가득 차고 금붕어들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강산을 거질하며 멸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드렸지요. 도련님, 저희가 그동안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괜찮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강산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화라는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혼례 행렬은 길이가 1리나 되었고 신랑이 타고 온 가마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요.
누더기를 벗고 최고급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강산의 모습은 정말 용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곱게 단장한 얼화는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수줍은 듯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뒤 강산과 얼화는 마을 어귀의 그 정자나무 아래에 함께 섰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말아요. 그게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니까요. 그렇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온 고을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선량한 아씨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답한 고귀한 도련님의 이야기.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 강산과 얼화는 백년해로하며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들 모두 부모의 착한 마음씨를 물려받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마을은 은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선한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